우주를 수십억 년 동안 뒤져도 생명이 사는 행성을 단 한 곳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찾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물을 찾는 것입니다. 망원경을 들고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의 흙을 긁어보고 목성의 위성 표면을 촬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는가?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도 대중 앞에서 제대로 꺼내지 않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필 물입니까? 우주에는 액체가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암모니아도 있고 메탄도 있고 황산도 있고 에탄올도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메탄비가 내리고 메탄강이 흐르고 메탄 호수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체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 호수를 보면서 생명이 살 수도 있겠는걸, 대신 물이 없으니까 생명은 없겠네 라고 결론 내리는 걸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그냥 넘겼습니다. 물이 특별하다는 건 학교에서 배웠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물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사실 물리적으로 따지면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로 굳으면 더 작아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쇠를 녹이면 쇠물이 되고 그 쇠물이 굳으면 원래보다 부피가 줄어들어 더 촘촘해집니다. 기름도 알코올도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면 가라앉습니다. 이건 물리법칙처럼 느껴질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은 다릅니다. 물은 얼면 오히려 부피가 커집니다. 그리고 가라앉는 대신 떠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단 하나의 고장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존재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이 왜 특별한지가 아니라 물의 어떤 결함이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직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생명은 뭔가를 먹고 뭔가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세포 하나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고래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생명은 화학 반응들의 연속입니다. 어떤 분자가 다른 분자를 만나고 결합하고 분해되고 에너지를 주고받고 그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매입니다. 용매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들이 녹아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액체입니다.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 알갱이들이 물속에 분산되어 떠다닙니다. 그 상태에서 소금 이온들은 다른 물질들과 훨씬 쉽게 만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용매가 없으면 모든 분자들은 그냥 서로 옆에 붙어 있는 고체 덩어리일 뿐입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에게 용매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물입니다.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거의 물입니다. 여러분 몸의 세포 안에서 수천 가지 화학 반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반응은 물이라는 용매 안에서 진행됩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생산되고 세포가 분열하는 모든 과정이 물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암모니아 이야기를 해봅시다. 암모니아는 우리 일상에서도 친숙합니다. 청소할 때 쓰는 세정제에 들어있기도 하고 냉장고의 냉매로도 쓰입니다. 냄새가 굉장히 독한 그 액체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가설이 있습니다. 만약 물 대신 암모니아를 용매로 쓰는 생명체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황당한 소리가 아닙니다. 암모니아는 실제로 용매로서의 자질이 꽤 있습니다. 극성을 띠는 분자라서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온도 범위도 있고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모니아 기반 생명체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암모니아 행성에서 생명을 찾으러 가지 않는 걸까요? 왜 태양계 탐사의 기준이 항상 물인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기이하고 아름다운 물리학의 세계로. 자, 잠시 상상 실험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호수 옆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름에는 호수가 따뜻하고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수초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겨울이 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호수 표면이 얼어붙습니다. 얼음이 위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그 얼음 아래에는 아직도 물이 흐릅니다. 물고기들은 그 아래에서 겨울을 납니다. 차갑지만 살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죠? 겨울엔 호수가 위부터 얼고 물고기들은 아래에서 버티고 봄이 되면 얼음이 녹고 다시 여름이 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주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만약 물이 다른 모든 액체들처럼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요? 즉, 얼면 더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다면요? 겨울이 됩니다. 호수 표면의 물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얼기 시작하면 얼음이 되는 순간 더 무거워지면서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 얼음 덩어리는 바닥에 쌓입니다. 그러면 표면에는 다시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 그 물도 금방 차가워지고 얼고 가라앉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호수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채워져 갑니다. 얼음이 아래에서부터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호수 전체가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다.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고기, 모든 미생물, 모든 작은 생명체들은 얼음 속에 갇혀 죽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도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건 표면부터입니다. 표면이 녹는 동안 바닥의 얼음은 여전히 얼어 있습니다. 깊은 호수라면 여름 내내 바닥에 얼음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시 오면 또 완전히 얼어버립니다. 생명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설령 어떤 강인한 생명체가 버텼다 해도 매년 반복되는 완전한 결빙은 거의 모든 것을 죽입니다. 이게 암모니아의 문제입니다. 암모니아는 얼면 더 무거워집니다. 암모니아 얼음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만약 어느 행성에 암모니아 바다가 있고 그 행성에 겨울이 온다면 그 바다는 바닥부터 얼어버립니다. 생명이 자리를 잡기 전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리셋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이 겨우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려는 순간 겨울이 와서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죽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의 역사를 보면 지구도 굉장히 많은 빙하기를 겪었습니다. 수억 년 전에는 지구 전체가 눈과 얼음으로 덮였던 시절도 있었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소위 눈덩이 지구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그때 지구의 바다도 엄청나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깊은 바닷속에서는 생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얼음이 표면을 덮었기 때문에 그 아래 물은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지구에 다시 생명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의 그 이상한 특성, 얼면 떠오르는 그 성질이 없었다면 눈덩이 지구 시절에 지구의 생명은 완전히 멸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가봅시다. 왜 물은 얼면 가라앉지 않고 뜨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신기한 사실이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하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물 분자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원자가 일직선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구부러진 형태입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아니면 사람이 두 팔을 살짝 들고 있는 것처럼 산소를 중심으로 두 수소가 양쪽에 비스듬히 붙어 있습니다. 이 구부러진 구조 때문에 물 분자는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분자 한쪽은 약간 음정이를 띠고 다른 쪽은 약간 양정이를 띠게 됩니다. 자석처럼 말이죠. 아주 약한 자석입니다만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쌍극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물 분자는 양극과 음극을 가진 아주 작은 막대 자석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물 분자들은 서로 끌어당깁니다. 한 물 분자의 수소 부분이 다른 물 분자의 산소 부분과 서로 약하게 당깁니다. 이 결합을 수속결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의 거의 모든 특별한 성질의 비밀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에서는 물 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 수속결합을 맺었다, 끊었다 합니다. 아주 바쁩니다. 분자들이 서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자들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더 이상 바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하로 내려가서 물이 얼게 되면 물 분자들은 수속결합을 통해 아주 특별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얼음 결정 속에서 물 분자들은 육각형의 벌집 모양 격자를 형성합니다. 이 육각형 구조는 매우 규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눈송이가 항상 육각형 모양인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물 분자들이 얼 때 자연스럽게 육각형 구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육각형 구조에는 치명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많다는 겁니다. 육각형 격자는 중간에 빈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벌집을 생각해 보세요. 벌집은 육각형 구멍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육각형들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물 분자들이 얼면서 만드는 구조도 비슷합니다. 분자들이 육각형 격자를 만들면서 그 안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액체 상태에서는 물 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서로 이리저리 끼어들기 때문에 이런 빈 공간 없이 촘촘하게 들어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되면 분자들이 고정된 위치에 박혀버리면서 그 빈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얼음은 같은 양의 물보다 부피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뜨는 겁니다. 이게 우주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상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가 되면 분자들이 더 촘촘하게 모여들면서 부피가 줄고 밀도가 높아집니다. 물은 반대입니다. 고체가 될 때 오히려 부피가 늘어나고 밀도가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겁니다. 이 사실이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과학 상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물에 이 이상한 성질이 없었다면 지구의 바다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탄생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얼어버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어 표면에 뜨면 그 얼음은 단순히 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얼음은 담요처럼 단열 역할을 합니다. 표면의 얼음층이 마치 단열 담요처럼 아래에 있는 물이 더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차가운 외부 공기와 물 사이에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얼음 자체가 열을 잘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이 추워도 얼음 아래 물의 온도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상 4도 근처에서 유지됩니다. 왜 4도냐고요? 이것도 물의 또 다른 신기한 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은 4도일 때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즉 4도의 물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갈수록 물은 바닥으로 가라앉다가 4도에서 멈춥니다. 그 아래 온도의 물은 오히려 밀도가 낮아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차가운 물과 얼음은 위에 있고 4도짜리 가장 무거운 물은 바닥에 있게 됩니다. 이 성질 덕분에 깊은 바다나 호수의 바닥에는 항상 4도 근처에 물이 있습니다. 그 온도에서 생명은 살 수 있습니다. 느리게,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삼 놀랐습니다. 물 하나를 파고들면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하고요.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렵게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친구한테 이거 나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버튼 하나가 저희한테 큰 의미가 됩니다. 정말로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이제 암모니아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 기반 생명체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의 주장도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모니아는 물과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도 극성 분자입니다. 즉, 물처럼 양극과 음극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극성 물질들을 잘 녹일 수 있습니다. 물 분자가 수소 결합을 하듯이 암모니아 분자도 수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암모니아도 물처럼 다양한 화학 반응의 용매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암모니아의 액체 상태 온도 범위는 물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시작합니다. 우주에는 물보다 차가운 환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태양계만 해도 물이 액체로 있을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는 곳은 지구 정도입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기반 생명체라면 지구보다 훨씬 더 차가운 행성에서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온도가 영하 180도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메탄비가 내리고 메탄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암모니아 성분이 발견됩니다. 타이탄의 지하에 액체 암모니아와 물이 섞인 바다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크라이오진 또는 저온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그 치명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암모니아 얼음은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매우 두껍고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타이탄의 암모니아 바다에서 어떤 생명체가 탄생하려 했다면 그 바다가 어느 순간마다 암모니아 얼음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을 겁니다. 바다가 위에서부터 얼어 보호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채워지면서 결국 전체가 고체로 변해버리는 운명에 처했을 겁니다. 생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박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암모니아 기반 생명체는 얼어붙는 과정 자체를 이겨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의 생명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생명의 원리로 보면 물이 주는 저 얼음 담요 효과를 암모니아는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명의 탄생 확률에 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생각을 조금 더 넓혀봅시다. 물이 단지 얼음이 뜬다는 것 하나만으로 생명에 좋은 용매인 건 아닙니다. 물에는 다른 놀라운 성질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면 왜 물이 우주에서 생명의 기반으로서 거의 완벽한 물질인지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물의 또 다른 비밀 중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은 만능 용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도 녹이고 설탕도 녹이고 여러 가지 광물도 녹이고 많은 기체도 녹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미네랄,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들이 혈액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건 물이 이 모든 것들을 녹여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질을 물에 녹여서 이곳저곳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도 많은 것을 녹이지만 물만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온 형태의 물질들을 녹이는 능력에서 물이 앞서 있습니다. 생명의 화학 반응 중 많은 부분이 이온들의 결합과 분리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물이 훨씬 효과적인 무대가 됩니다. 물의 또 다른 놀라운 성질은 비열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비열이 뭔지 쉽게 설명하면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의 양입니다. 물의 비열은 굉장히 높습니다. 즉, 물은 온도를 올리려면 엄청 많은 열이 필요하고 반대로 열을 빼앗으려 해도 쉽게 식지 않습니다. 한번 데워지면 오래 따뜻함을 유지하고 한번 차가워지면 오래 차가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게 생명에게 왜 중요하냐면 환경의 온도 변화를 완충해주기 때문입니다. 낮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도 바다의 온도는 크게 오르지 않고 밤에 기온이 떨어져도 바다의 온도는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는 지역의 기후가 바다가 없는 지역보다 훨씬 온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구 온도가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것도 바다의 이 성질 덕분입니다. 생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화하려면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 안 됩니다. 물이 거대한 온도 안정 장치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물은 표면 장력이 매우 강합니다.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이 마치 얇은 막처럼 팽팽하게 버티는 힘입니다. 작은 곤충들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도 물의 높은 표면 장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생명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수십 미터 높이의 줄기 끝까지 올려 보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물의 표면 장력과 그와 관련된 응집력 때문입니다. 물 분자들이 서로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긴 관 안에서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키가 30m인 나무가 꼭대기 잎까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건 물의 이 성질 덕분입니다. 이런 성질들을 암모니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암모니아도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키우는 데 필요한 이 다양한 기능들을 한꺼번에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은 단순한 용매가 아닙니다. 물은 생명의 무대이자 조력자이자 보호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봐봅시다. 우주에서 물은 얼마나 흔한 물질일까요? 사실 물은 우주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산소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한 물은 우주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해성에도 물이 있고 소행성에도 물이 있고 목성, 위성, 유로파의 얼음 껍데기 아래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에도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고 현재도 극지방에 얼음 형태로 물이 존재합니다. 멀리 있는 별 사이의 가스구름 속에서도 물 분자가 발견됩니다. 물은 우주에서 드문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한 편에 속합니다.
이것도 생명의 기반으로서 물이 유리한 점입니다. 생명의 재료가 우주에 풍부해야 생명이 여러 곳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구에 있는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지구가 처음 형성될 때는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 열 때문에 초기 지구 표면의 물은 모두 증발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구의 바다는 어디서 왔을까요? 과학자들은 주로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행성과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해성은 주로 얼음 덩어리인데 초기 태양계에서 이 해성들이 지구에 무수히 충돌하면서 물을 공급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구 내부에 처음부터 물 성분이 있었고 화산 활동을 통해 서서히 지표면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모두가 어느 정도씩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로운 건 해성의 물과 지구의 물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일부 해성의 물과 지구의 물은 수소의 특정 동위원소 비율이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위원소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하면 수소 원자 중에는 약간 더 무거운 버전이 있는데 그 무거운 수소의 비율이 지구 물과 일부 해성의 물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물의 고유한 지문 같은 게 있는데 그 지문이 일치하는 거죠. 이 발견은 지구의 물 일부가 해성에서 왔을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 몸속을 흐르는 물이 어쩌면 수십억 년 전에 우주를 떠돌던 해성이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생명의 기원으로 돌아와 봅시다. 생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이론들은 대부분 바다, 특히 깊은 바닷속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깊은 바닷속에는 열수 분출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 바닥에서 뜨거운 물과 여러 가지 광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곳입니다. 온도는 수백 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극한의 환경에 생명이 삽니다. 햇빛이 전혀 없고 엄청나게 뜨겁고 압력도 엄청난 그곳에서 박테리아와 여러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환경의 공통점은 여전히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수 분출구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는 이론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초기 지구의 운석과 해성이 엄청나게 충돌하던 시절에도 깊은 바다는 비교적 안전했다는 겁니다. 표면이 충돌로 뒤집어지는 동안 깊은 바다 속에서는 조용히 화학 반응이 진행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음이 표면을 덮어 바다를 보호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물의 그 특별한 성질 덕분에요. 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물의 이상한 성질들이 하나씩 맞물리면서 생명이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겁니다. 얼면 뜨는 성질, 비열이 높아서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성질, 다양한 물질을 녹이는 성질, 강한 표면 장력과 응집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발 물러서서 봐봅시다. 우리는 처음에 왜 물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암모니아는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물이 더 좋기 때문이야가 아닙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얼면 가라앉지 않고 뜬다는 것, 그 하나의 성질이 생명에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얼음이 표면을 덮어 아래의 액체물을 보호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은 추운 겨울을 버텨냅니다. 다음 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포함한 다른 액체들은 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얼면 가라앉아서 바다 전체를 얼려버립니다. 매년 겨울마다 리셋입니다. 생명이 뿌리 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물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물은 완벽한 용매여서가 아닙니다. 물은 독특한 결함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결함이 우주의 다른 어떤 액체도 제공하지 못하는 방어 능력을 생명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물 vs 암모니아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찾을 때 우리와 비슷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물 기반이니까 물을 찾습니다. 우리가 탄소 기반이니까 탄소를 찾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온도에서 살 수 있으니까 적당한 온도의 행성을 찾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접근법인 동시에 한계가 있는 접근법입니다.
어쩌면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생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도 필요 없고 탄소도 필요 없고 심지어 온도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생명 형태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는 도구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도, 우리의 기술도, 우리의 사고방식도 모두 물 기반 탄소 생명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재의 전략으로 물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아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의 그 이상한 성질, 얼면 뜨는 그 물리적 사실이 그 전략을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근거 있는 판단으로 만들어줍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생각해보세요. 유로파는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유로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얼음 아래에 거대한 액체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강한 중력이 유로파를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발생하는 마찰열이 얼음 아래 물을 녹여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이 정확히 그 담요 역할을 합니다. 물의 이상한 성질, 얼면 뜨는 그 성질이 유로파의 바다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파가 생명 탐사의 최우선 후보 중 하나인 겁니다.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켈라두스는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그 표면 곳곳에서 수증기와 물이 우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관측됐습니다. 즉, 표면 얼음 아래에 액체물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분출된 물에서는 유기물 분자들도 검출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발견인지 과학자들이 이 작은 위성에 왜 흥분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얼음이 위를 덮고 아래에 액체가 있고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지구가 최초의 생명을 만들어냈을 때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오직 물이 얼면 뜬다는 성질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굉장히 긴 여정을 했습니다. 표면에서 보면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물이냐고. 그런데 그 안을 파고 들어가니까 분자 구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얼음이 뜨는 이상한 사실이 나오고 그것이 생명의 역사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가 나왔습니다. 물 분자의 독특한 구부러진 구조가 수소 결합을 만들고 수소 결합이 얼음의 육각형 격자 구조를 만들고 그 육각형 구조가 빈 공간을 만들고 빈 공간 때문에 얼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얼음이 물 위에 뜨고 떠있는 얼음이 아래에 물을 보호하고 보호된 물 안에서 생명이 살아남고 살아남은 생명이 진화하고 그 진화의 끝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물 분자 하나의 구부러진 모양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약 물 분자가 일직선이었다면, 수소 결합이 약했다면,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높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경외감의 이유입니다. 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십억 년의 역사와 생명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암모니아가 나쁜 물질이 아닙니다. 암모니아는 암모니아의 방식으로 훌륭한 분자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용매로서의 역할에서는 얼면 가라앉는다는 그 하나의 성질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이 생깁니다. 그 약점이 행성 규모에서 생명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물은 그 약점이 없습니다. 아니, 물은 그 약점의 반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탐사할 때 우리가 물을 찾는 건 단순한 습관이나 편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자 수준의 물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힌트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찾고 유로파의 얼음 아래를 들여다보고 엔켈라두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를 분석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물리학적 논리에 근거한 탐사 전략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실 때 잠깐 멈춰서 그 컵을 들여다보세요. 그 투명한 액체가 얼마나 이상한 물질인지를 생각해보세요. 얼면 가라앉는 대신 뜬다는 그 이상한 성질을 생각해보세요. 그 성질이 없었다면 지구의 바다는 여러 번의 빙하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얼어버렸을 거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 바다 안에서 생명이 싹트지 못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이 지구 위에 모든 생명도 없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물 한 잔이 달라 보일 겁니다. 아마도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우주에서 이렇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액체는 정말로 드뭅니다. 그리고 그 드문 액체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 중에서 우리는 지금 그 행운의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물이 뜨는 행성에서요.